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오늘 이야기 7편을 들려드릴 텐데요. 깔깔 폭소와 무릎을 탁 칠 만한 지혜와 뛰어난 모략꾼까지 다양한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저는 모사꾼 이야기인 6번째 암소마님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어떤 얘기가 가장 재밌는지 골라보시는 재미가 쏠쏠 하실 겁니다. 그럼 구수한 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최고의 명당이로다. 어떤 선비가 스승에게서 풍수지리를 학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선비는 손으로 아내의 콧마루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곳은 용이 나오는 곳이요. 발용지소. 이어서 가슴 언저리를 쓰다듬더니 말하였다. 좌청용 우백호가 잘 갖추어져 있군. 그리고 허리 아래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금성호혈이군. 이윽고 선비가 아내의 몸 위로 올라가자 아내가 물었다.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선비가 대답하였다. 발용지소에 좌청용 우백호까지 다 잘 갖추어져 있고 금성호혈까지 이렇게 반듯하니 자 이제 산소자리의 형국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소. 네, 이제 나성을 지고 와서 물구멍을 막으려는 것이요. 선비의 부친이 건넌방에서 잘못 알아듣고 아들 내외가 풍수를 논하는 것이라 여겨 큰 소리로 말하였다. 에이, 세상에 참말로 그렇게 좋은 혈이 있다고? 아이, 야들아, 그런 명당자리가 있다면 장차 내가 죽거든 꼭 그곳에다 뼈를 묻어다오. 하고 소리치니 아들 내외가 박장대소 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 모르는 것은 쥐어져도 모른다. 옛날 어느 집에서 7살 먹은 처녀를 민며느리로 맞아들였다. 어느덧 수삼년의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10서너 살에 접어들자 이제는 음양의 이치를 알 때도 됐다고 여긴 시부모가 성급하게 며느리를 아들의 방에 들여보내 합방을 하도록 했다. 장성한 아들은 어린 처가 혹시 음양을 아는가 싶어 자기의 그것을 처의 손에 쥐어져 보았다. 며느리는 뭔지는 모르나 보드라운 촉감이 좋았고 기분이 이상해져 그것을 조물락거렸더니 금세 부풀어 올라 손바닥 안에 그득해지더니 꼭 터질 것만 같았다. 덜컥 겁이 난 며느리는 손에 쥐었던 그것을 얼른 놓고는 시부모의 방문 앞으로 달려가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하고 황급히 부르자 방 안에서 왜 그러느냐? 서방님이 가죽 방망이를 손에 쥐어주는데 붙들고 있었더니 자꾸 커져가지고 밤새도록 놔두면 한 방 가득 넘칠 것 같습니다. 어린 며느리의 이 말에 시어머니 장탄식을 하며 참, 모르는 것은 쥐어져도 모른다더니 네가 바로 그 짝이로구나. 라고 하였다.
세 번째 이야기. 콩알 송사. 송사가 벌어졌다. 동헌 마당에 소송을 제기한 유진사의 대리인으로 그 집 집사가 나왔고, 소송을 당한 박서방이 피고인이 돼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도끼 눈을 한 집사가 계약서를 흔들며 말했다. 돈 빌려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담보 물건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여? 이 계약서가 잘못된 것이요. 울상이 된 박서방은 등이 활처럼 휜 채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저희 딱한 사정을 한 번만 헤아려 주십사 하고 이렇게 빕니다. 새벽이면 서리가 내리는 이 상달에 집에서 쫓겨나면 우리 식구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여기 230냥이 있고 나머지 170냥은 딱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집사는 고개를 흔들며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소. 라고 단칼에 거절했다. 사또가 이방을 불러 귓속말을 했다. 집사와 박서방, 이방이 동원을 나가 유진사 댁으로 향했다. 이방이 직접 유진사에게 박서방의 딱한 사정을 얘기하고 선처를 부탁했지만, 에헤이, 그러면 계약서는 왜 쓰는 거요? 라며 병력 같은 고함만 들었다. 이방이 쫓겨나다시피 유진사 댁을 나와 사또에게 고했다. 사또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이방은 들어라. 본관의 복록을 가불해 170냥을 박서방에게 빌려주도록 하라. 사또가 빌려준 돈을 들고 박서방이 달려오자 유진사는 실망의 한숨을 토했다. 유진사가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보다 채무자가 제때 원금을 못 갚을 때 담보 물건을 낚아채는 것이다. 유진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가을거지를 해야 하는데 머슴이 없었다. 유진산의 머슴을 지내고 나갈 때는 울고 나가지 않는 머슴이 없다는 게 소문이 나서 한 달 남짓 머슴살이에 1년 세경의 사마를 준다 해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머슴 거가는 주막에서 이루어져 유진사가 아침 저녁으로 주막을 들러도 만날 헛걸음이다. 어느 날 유진사가 기별을 받고 주막으로 달려갔더니 덩치가 산만한 총각이 말술을 마시고 있었다. 세경 얘기가 나오자 유진사는 귀를 의심했다. 상간까지 37일간이라 했어. 첫날은 콩 한 알만 주시고 둘째 날은 콩 2알. 다음 날은 콩 4알. 그 다음 날은 8알. 날마다 그 전날의 곱절씩. 유진사는 부랴부랴 술값을 계산한 뒤 술 취한 그 머슴을 데리고 집으로 가 대문을 들어서며 고함을 질렀다. 여봐라! 여기 닭 한 마리 잡아오너라. 술이 깨기 전에 얼른 계약서를 쓰려고 유진사는 이 덜 떨어진 머슴을 데리고 사랑방으로 가 지필묵을 꺼냈다. 자네 이름이 뭐라 했지? 황보 태산이요. 그냥 태산이라 부르세요. 유진사는 불이 나게 계약서 2장을 썼다. 속으로 이게 웬 떡이냐며 콩 한 알로 시작해 매일 전날의 곱절씩 주기로 같은 계약서 2매를 쓴 뒤 지장을 찍었다. 유진사도 2 계약서에 지장과 개인을 찍어 한 장을 태산에게 건네자. 뭐여유. 나는 이런 거 몰라요.
하는 걸 억지로 조끼 주머니에 집어 넣어줬다. 닭 한 마리를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어치운 태사는 금세 집이 무너질 듯 드렁드렁 코를 골았다.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난 머슴 태산이 유진사를 앞세워 들로 나갔다. 정말 덩치값을 했다. 어리버리한 머슴 서너 몫을 했다. 그날 밤 유진사가 콩 하나를 태산에게 던져주자 히히히 웃으니 유진사도 킬킬 웃었다. 이튿날도 역시 시원하게 일을 해 저녁 상머리에 콩 두 알을 올려줬다. 유진사가 몰래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 콩 두 알을 자루에 넣었다. 저 칠푼이 같은 놈. 유진사는 돌아섰다. 셋째 날은 4알, 넷째 날은 8알, 다섯째 날은 16알. 37일을 일하기로 했는데 열흘이 지나니 512알. 콩 한 줌도 되지 않았다. 12일째 2048알. 태산이 진사을은 한 홉이 넘습니다만 그냥 한 홉으로 치겠습니다. 내일은 2홉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유진사는 그려. 하며 흡족한 웃음을 흘렸다. 13일째 2홉, 14일째 4홉, 20일째 2말 5대 6홉. 유진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23일째는 20말 48홉. 한 섬이 넘어버렸다. 혼자서 계산해보던 유진사는 기절할 뻔했다. 30일째는 120섬이 넘었고 37일째는 2만 섬이었다. 조선 천지콩을 다 모아도 모자랄 판이다. 이튿날 태산이 들에서 일할 때 유진사가 행랑채 머슴방에 들어가 샅샅이 뒤져도 계약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태산이 들에서 돌아오자 대낮부터 주막에서 술을 퍼마신 유진사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이 계약은 사기야. 이 사기꾼. 에이, 우리 집에서 나가. 태산은 못 들은 척 문을 잠그고 자더니 새벽 일찍 들로 나가 일을 했다. 유진사는 식음을 전폐하고 술로 살며 실성한 것처럼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유진산의 가을거지 끝나는 날 37일째 저녁 일을 마치고 들어온 태산이 호련히 사라지더니 이튿날 사또의 호출장을 든 이방이 유진사에게 찾아왔다. 유진사가 다음날 출두하겠다고 하자 이방이 염소 수염을 쓰다듬으며 계약서 꼭 들고 오시오잉. 한마디 남기고 돌아갔다. 그날 밤 유진사는 전대와 폐물을 챙겨 제치도 내팽겨 친 채 날 살려라 야반도주 했다더라. 네 번째 이야기. 노처녀 3파. 늙은 삼파가 나이 먹은 딸 하나를 데리고 살다가 세상을 떴다. 홀로 남은 딸은 시집도 안 가고 제 어미가 하던 일을 자연스레 이어받았다. 30이 가까운 노처녀 삼파는 차가운 기운에 새침하며 쌀쌀 맞았지만 배곡 같은 피부에 허리가 잘록했다. 간혹 외출을 할 때도 눈을 내리깔고 다녔고 누가 말을 걸어도 예, 아니요 한마디 뿐이다. 매파가 와서 중매 얘기라도 꺼날라 치면 등을 떼밀어 문 밖으로 쫓아냈다.
노처녀 삼파가 시집을 가지 않으려는 데는 연유가 있었다. 10서너 살 때부터 제 어미를 따라 아이 받으러 다니며 수많은 여인들이 버선을 입에 물고 생땀을 쏟으며 산통을 겪는 걸 봐왔고 숱한 여인들이 아이 낳다가 죽는 걸 봐왔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 낳는 일이 목숨을 내놓는 일이란 생각이다. 이 모든 게 남정네 탓. 남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노처녀 삼파의 가슴에 박인 생각이다. 그녀가 이렇게 철옹성을 치고 있어도 성문을 열려는 짐승이 있으니 다름 아닌 천하의 한량 박진사이다. 와우골 산자락 외딴 집에서 어렵게 홀로 사는 신노파집에 박진사가 들어섰다. 여인일로 진사나리께서 이 늙은 쇳내를 찾아오셨으? 박진사는 싱긋이 웃으며 엽전 꾸러미를 신노파 손에 쥐어줬다. 이튿날 저녁 나절 신노파가 헐레벌떡 노처녀 삼파집 문을 두드렸다. 아이고 시집간 딸애가 배가 차올라 보름 전 우리 집에 해산하러 왔는데 진통이 시작되네. 노처녀 삼파가 얼른 출산 준비 손보따리를 싸가지고 신노파의 뒤를 따라 산허리를 돌아갔다. 초가상간 외딴 집 살인문에 들어서자 방 안에서는 벌써 앓는 소리로 산통이 시작되고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선 삼파가 할멈, 촛불을 켜든가 호롱불 심지를 좀 올리세요. 했다. 신노파가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 초는 없고 그래 호롱불 심지를 올려볼게. 하며 호롱불을 만지다가 가물거리던 호롱불마저 꺼져버려 방 안은 칠흑이 되었다. 초를 구하러 나간다고 신노파는 나가고 깜깜한 방에서는 출산통 신음소리만 들려 노처녀 삼파가 더듬더듬 이불 속으로 두 손을 넣어 산부의 배를 쓰다듬었다. 배가 별로 부르지 않아 호치마를 걷어 올리고 음부에 손을 대자 무성한 숲속에서 벌써 아기가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노처녀 삼파는 깜짝 놀랐다. 이날 이때껏 수많은 아기를 받아왔건만 이번 아기는 번개로 벤 아기인가? 손이 닿자마자 노처녀 삼파의 온몸이 짜릿짜릿하고 숨이 가빠지고 아랫도리가 힘이 빠지면서 등줄기에 땀이 났다. 막 나오는 아기를 만지던 노처녀 삼파가 또 한 번 놀란 것은 도대체 어느 부위인지 짐작도 가지 않는 것이다. 아기 머리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고 손이기엔 손가락이 하나도 없고 발이기엔 발가락이 없었다. 양수가 묻어 미끈미끈한 것을 이 손으로 만져도 저 손으로 만져도 알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인지 노처녀 삼파의 몸만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어느새 산부의 손이 노처녀 삼파의 허벅지를 더듬다가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다. 노처녀 삼파는 계속 어머나 어머나를 연발하였다. 어머나, 내가 왜 이러지? 어머나 주문을 외며 눈을 감고 쓰러졌다. 출산한다며 이불을 덮어쓰고 누웠던 신노파의 딸이 재빨리 노처녀 삼파의 치마를 올리고 산도에서 나오려던 그것으로 지그시 노처녀 삼파에게 밀고 들어갔다. 박진사가 쉼없이 절구질을 해대자 노처녀 삼파의 신음소리가 온 방을 들썩였다. 어머나 주문은 계속되었고 박진사의 등을 힘주어 껴안았다. 폭풍이 지나가자 정신을 차린 노처녀 삼파는 치마끈을 매며 중얼거렸다.
산통으로 죽을 때 죽더라도 이래서 아이를 또 베는구나. 다섯 번째 이야기. 황소값.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다. 농부는 참외 농사를 지었는데 남들보다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참외가 무럭무럭 잘 자랐다. 아이고, 이게 참외야, 수박이야. 사람들은 농부네 밭 참외를 보고 감탄했다. 어느 날 농부는 참외밭에서 엄청나게 큰 참외를 발견했다. 어휴, 우와, 이렇게 큰 참외는 임금님께 바쳐야겠다. 농부는 수박만한 참외를 따서 궁궐로 가져갔다. 오호, 내 생전에 이렇게 큰 참외는 처음 보는구나. 임금님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봐라. 이 기특한 농부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적당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예, 저 참외만한 금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저 농부에게 상으로 주도록 해라. 농부는 입이 떡 벌어졌다. 에이, 감사합니다, 임금님. 농부는 커다란 금덩이를 가슴에 꼭 안고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을에 퍼졌다. 같은 마을에 살던 욕심쟁이 농부도 그 얘기를 들었다. 참외를 바치니 그만한 금덩이를 상으로 주더란 말이지. 그렇다면... 곰곰이 궁리하던 욕심쟁이 농부는 이웃에게 돈을 꾸었다. 그러고는 시장을 샅샅이 뒤져서 몸집이 우람한 황소 한 마리를 샀다. 헤헤, 황소만한 금덩이라. 욕심쟁이 농부는 소를 끌고 궁궐로 갔다. 제가 애지중지 키웠더니 소가 이렇게 우람해졌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소가 분명해. 이래 임금님께 바치고자 끌고 왔습니다. 임금님은 소를 보고 감탄했다. 어허, 그래. 내 생전에 이렇게 큰 소는 처음 보는구나. 여봐라, 이 기특한 농부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적당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예. 엊그제 들어온 커다란 참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참외를 상으로 내리도록 해라. 아니, 고작 참외라니? 욕심쟁이 농부는 당황하여 다급히 말했다. 저 임금님, 저 참외 대신 다른 걸 주셨으면 합니다. 어허, 저런. 신하들이 버릇없는 농부를 꾸짖었다. 그렇지만 임금님은 마음이 너그러웠다. 그래. 너는 참외를 싫어하는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다른 걸 줘야지. 참외 말고 다른 것은 없느냐? 예, 큰 항아리만한 호박과 중국에서 온 비단옷 한 벌, 또 인도에서 가져온 향 한 줌이 있사옵니다. 그것들을 모두 가져다 놓고 저 농부에게 고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농부 앞에는 항아리만한 호박과 비단옷 한 벌, 향 한 줌이 놓이게 되었다. 욕심쟁이 농부는 무엇을 고를지 곰곰이 생각했다. 호박이야, 제 아무리 크다 해도 그저 호박일 뿐이지. 비단옷? 호박보다는 낫지만 황소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인도 향이라 귀하긴 해도 고작 한 줌이 얼마나 하겠어. 농부는 머리를 긁적이며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 여기엔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없사옵니다. 차라리 돈으로 주시면 좋겠는데.
신하들은 또 헛기침을 하며 꾸짖었지만 임금님은 마음이 아주 넓었다. 허허, 그래. 저 농부가 원하는 대로 해 주어라. 그러자 한 신하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아이, 마침 제부자라는 사람이 벌금으로 내놓은 300냥이 있긴 합니다만. 아이, 그럼 그 300냥을 주십시오. 아이, 그 정도면 됩니다. 신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농부가 끼어들었다. 처음에 기대했던 금덩이보다는 못하지만 그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았다. 농부가 300냥을 받아들고 돌아서려 할 때였다. 에헤, 잠깐. 그 돈을 받는 사람은 죄부자 대신 곤장 30대를 맞아야 하느니라. 돈을 내준 신하가 길을 막았다. 이게 웬 날벼락이람. 농부는 더러 겁이 나서 얼른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임금님이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다. 기왕 돈을 받았으니 네가 대신 맞아주도록 해라. 욕심쟁이 농부는 꼼짝없이 곤장 30대를 맞게 되었다. 철썩철썩 30대를 다 맞고 나니 아이고 이를 어째. 농부의 방댕이는 다 터져 피칠갑으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다. 어기적 관할을 빠져나온 농부는 의원을 찾아갔다. 어이쿠, 방댕이가 내려앉았구먼. 침도 맞고 약도 먹어야 쓰겄네. 약값이 좀 많이 나올 텐데 괜찮겠소? 아이, 평생 제대로 못 걸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약값이 문제겠소? 약을 다 짓고 나서 의원이 말했다. 다 해서 300냥이요. 욕심쟁이 농부는 돈을 치르고 쩔뚝쩔뚝 어기적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고, 에휴, 황소만한 금땡이 욕심냈다가, 에휴, 안진뱅이 될 뻔했네. 아이고. 여섯 번째 이야기. 암소 마님. 어느 산촌 고을에 재물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지만 일을 허술하게 처리하는 원님이 있었다. 임기가 끝나 떠나려 하는데 공금을 써서 진 빚이 수백 간이나 되고 돌아가는데 필요한 노잣돈도 모자랐다. 원님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원님이 평소 믿고 의지하는 아전이 있었다. 이 아전은 영리하여 온갖 계산에 빨랐는데 그는 원님이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준 데 감격하여 충성을 다하였다. 딱한지경의 사또에게 아전이 조용히 아뢰었다. 사또께 없어 정령결백하게 고을을 다스리고 이제 임기가 다 되어 떠나시려 하는데 행차 비용조차 없습니다. 서인이 사또의 은혜에 보답고자 꾀를 하나 짜내었습니다. 어디 이치에 맞는 꾀라면 듣고 말고. 암흑의 자수가 이 고을에서 최고 부자인 줄 알고 계시지요. 오늘 밤 소인과 힘을 합쳐서 딱 한 번만 눈 감고 도둑질을 하면 단숨에 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노한 원님이 꾸짖었다. 헤이, 내 이놈! 감히 그런 부정한 일을 나에게 시키다니. 어찌 고을 사또가 도둑질을... 내 이놈! 감히 그런 부정한 일을 나에게 시키다니. 고을 사또가 어찌 도적질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또다시 그런 망령된 말을 하면 곤장을 칠 테다. 아이고, 사또께서 자꾸 고집만 피우시면 빚진 공금을 어떻게 갚으시렵니까? 행차에 필요한 노잣돈 5, 60꿰미는 또 어디서 마련하시렵니까? 댁으로 돌아가신 뒤에 풍년이 되어도 굶주림을 못 면하고 겨울에 따뜻해도 추위에 벌벌 떨고 곳간은 텅 비고 솥에 먼지만 쌓이게 되는데
그때서야 소인의 말을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 해도 깊은 밤중의 일이라 귀신조차 모를 것입니다. 거듭 생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님은 마침내 지그시 어금니를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자 달이 기울고 밤안개가 자욱하여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두 사람은 좌수의 집 담장을 몰래 넘어 창고 문 앞에 이르자 문에 구멍을 뚫고 들어갔다. 이런 술창고로 잘못 들어왔네요. 이걸 어쩐담? 할 수 없지요. 소인이 술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합니다. 술을 만나 군침이 절로도니 한잔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며 원님의 신발 한 짝으로 술을 가득 퍼서는 원님에게 올렸다. 아전도 연거푸 4-5번을 마시고는 일부러 크게 취한 채 하며 떠들었다. 원님이 까무라칠 듯 놀라 급히 손을 휘저으며 만류했다. 아전은 듣지 않고 고성방가를 시작했다. 문 쪽에 있던 개들이 짖기 시작하고 집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도둑이야를 외쳤다. 아전은 그 혼란한 틈에 혼자 구멍으로 빠져나가서는 구멍을 막아버렸다. 원님도 빠져나가려고 허둥지둥 구멍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도로 술독 사이로 깊이 들어가 몸을 숨겼다. 횃불을 들고 여기저기를 비추어 보던 사람들이 술장고 안에 인기척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도둑이 술창고 안에 있다. 사람들이 자물통을 부순 뒤 문을 열고 창고에 들어가 원님을 잡아 꽁꽁 묶었다. 도간에 든 자라를 잡아내듯 달랑 들어올려 가죽 부대에 담아서는 대문 앞의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았다. 날이 밝으면 관하로 끌고 가서 단단히 혼을 내려고 작정한 것이었다. 불이야! 불이야! 그때 그 집 조상을 모신 사당에 불이 났다. 좌수의 집안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사당 쪽으로 몰려가자 뒷방에는 좌수의 아버지 혼자만 남게 되었다. 그는 99살 노인으로 반쯤 귀신이 되어 목석처럼 누워 있었다. 아전은 몰래 뒷방으로 가서 좌수의 아버지를 업고 대문 앞의 버드나무 밑으로 갔다. 매달려 있던 부대를 열고 원님을 꺼낸 뒤 대신 좌수의 아버지를 넣었다. 그리고 원님의 손을 잡아 이끌고 부랴부랴 도망을 쳤다. 원님은 부모님이 자기 다리를 둘밖에 만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재빨리 도망쳐 관하로 돌아왔다. 헉헉 숨을 몰아쉬며 불길처럼 치솟는 화를 억누르지 못했다. 원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질렀다. 이놈,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지. 사또를 도둑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함께 도둑질을 하다가 술을 퍼마시고 큰 소리로 노래까지 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아전은 빙그레 웃었다. 소인의 묘책이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제가 사또 대신 좌수의 늙은 아비를 가죽 부대에 집어넣었지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즉시 사령들을 보내어 가죽 부대를 메고 와 옥에 가두라고 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좌수를 불러 가죽 부대를 끌러 보이고 아버지를 가둔 불효의 죄를 다스려 큰 칼을 씌워 감옥에 가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리저리 하면 가만히 앉아서 정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원님은 좌수를 불러 동원 마루에 올라앉게 하였다. 자네 집에서 간밤에 도둑을 잡았다면서? 내 그놈을 지금 당장 끌어내어 자네가 보는 앞에서 엄하게 다스려 주겠네. 사령들이 가죽 부대를 들고 와 벗기니 한 늙은이가 하품을 하며 나왔다. 좌수는 그 늙은이가 자기 아버지인 것을 알고는
까무러치게 놀랐다. 저분은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집안 사람들이 잘못 알고 한 짓이지만 저희 죄는 10,0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원님이 소리쳤다. 아니, 아비를 도둑으로 몰아 가족 부대에 넣어 학대한 죄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로다. 내 곧 물고를 내릴 것이다. 그런 다음 사형수에게 시우는 20금 무게의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다. 좌수가 옥에서 온갖 생각을 다해 보아도 강상의 죄를 범한 것이라 살아나갈 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다 원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그 아전을 불러 애원하였다. 만약 자네가 나의 이 무거운 죄를 벗게 해준다면 정금이라도 아끼지 않고 다 주겠네. 그러고는 먼저 200냥을 건네 주었다. 아전은 몹시 어려운 일이라는 듯이 오랫동안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큰 결심을 한 듯 승낙하였다. 아전이 야밤을 틈타 좌수에게서 받은 돈을 자기 집으로 옮겨 놓은 뒤 원님에게 보고하였다. 원님은 좌수를 풀어주었고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원님 집으로 보내졌다. 얼마 뒤 고을에 새 원님이 내려왔다. 옛 원님은 아전을 그대로 두면 그간의 일을 누설할까 겁이 나서 새 원님에게 몰래 부탁을 했다. 그 아무개 아전은 간사하고 교활하여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니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큰일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새 사또께서 그를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고을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옛 원님은 신신당부하고 떠났다. 새 원님은 그 부탁이 일리가 있고 그 뜻을 어기는 것도 어려워 다음 날 관아문을 열자마자 아전을 잡아들여 불문곡직 죽이려 하였다. 필시 옛 원님이 좌수의 돈을 뜯어낸 일이 탄로날까봐 자기를 죽이게 하였을 것이라 아전은 짐작했고 살아남을 묘책을 이리저리 궁리하였다. 그러다 새 원님이 애꾸인 것을 발견하였다. 아전은 큰 소리로 애원하듯 말했다. 서인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신구 사또께 없어 바뀌는 마당에 죽어야 하는 것은 필시 제가 옛 사또의 눈을 고쳐드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새 원님은 귀가 번쩍 뜨여 급히 물었다. 방금 네가 뭐라 했느냐? 네가 애꾸눈도 고칠 수 있는 비법을 갖고 있다는 말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내 너를 용서해 줄 수도 있다. 서인이 방방곡곡을 떠돌 때 어느 도인을 만나서 이 세상에 전하지 않는 정당 비결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야. 제 손 한 번만 대면 말끔히 고쳐지지요. 새 원님은 온 세상을 얻은 듯 기뻐하며 결박을 풀어주고 동헌 마루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 예사또는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위인일세.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자네를 죽이려 했으니 말이야. 자네가 보듯이 나 역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데 제발 이걸 좀 치료해 주게나. 사또의 눈은 아주 고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사또께서 오늘 밤에 소인의 집으로 오시면 신기한 비법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새 원님은 한시가 급했다. 날이 저물어 혼자 평상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아전의 집에 도착하니 아전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전이 원님을 뒷방으로 맞아들여 술상을 올리는데 수륙 진미가 풍성했다. 술 기운이 좀 오르자 새 원님이 말했다.
밤이 꽤 깊었구나. 이제 슬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저는 그냥 예 하고만 있다가 이윽고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왔다. 방 안에 송아지는 왜 끌고 오느냐? 이게 신령스러운 처방입니다. 이놈과 한 번만 동침하시면 눈이 절로 뜨이지요. 그러자 새 원님은 미친 짓이라 여기고 그냥 일어나려 했다. 아저는 예상했다는 듯 허허 웃으며 말했다. 사또께서 저를 죽이려 한 것도 이 때문이지요. 새 원님은 반신반의하여 머뭇거렸다. 송아지와 동침을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다. 그것을 눈치챈 아전이 계속 다그쳤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동침을 하면 됩니다. 마침내 새 원님은 애꾸눈을 고치고 싶다는 소원이 너무나도 간절한 데다 쓸 기운도 올라 있었기에 눈을 딱 감았다. 원님이 송아지 쪽으로 다가가니 송아지가 음매음매 눈물이 글썽글썽 울며 발버둥을 쳤다. 아저는 대문 밖에서 새 원님을 배웅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서인이 내일 아침 축하를 드릴 때 부디 석잔술만으로 부대접은 말아주십시오. 새 원님은 관하로 돌아와서 촛불을 켜놓고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아침이 되자 원님은 눈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나 하고 거울을 보았다. 그러나 왼쪽 눈이 보이기는커녕 하룻밤을 못 잔 탓인지 오른쪽 눈까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았다. 원님은 분통이 터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종들을 보내어 아전을 끌어오게 하였다. 종들이 문을 나서니 저기에 벌써 아전이 오고 있었다. 아전은 울긋불긋 색실끈으로 콧뚜레를 하고 빨간 비단옷을 입은 암송아지를 몰고 오는 것이었다. 얼른 대문 열어라. 사또나리 만화님 행차하신다. 온 고을이 웃음바다가 되고 새 원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새 원님은 안방에 숨어서 감히 얼굴조차 내밀 수가 없었다. 며칠 뒤 새 원님은 밤을 틈타 한양으로 도망쳐 버렸다고 한다. 7번째 이야기. 밤새 별일 없었지요. 시골 장날 김씨는 집에서 키우던 황소를 팔아서 암소를 사려고 황소를 끌고 우시장으로 갔다. 우시장에 가서 보니 강 건너 마을에 사는 사돈 박씨도 소를 끌고 와서 있었다. 아니, 사돈은 무슨 일로 오셨소? 암소를 팔아서 황소로 바꾸려고 왔지요. 그래요? 나는 황소를 암소와 바꾸려고 왔는데, 잘 됐네요. 중개인에게 소개로 줄 것 없이, 우리끼리 소를 바꿉시다. 좋지요. 그거 아주 잘 됐네요. 그래서 서로 소를 바꾸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사돈끼리 만났으니 대포집으로 가서 권커니 자커니 하면서 밤 늦도록 술을 거나하게 마셨다. 밤도 깊었고 술도 취하고 두 사람은 헤어져서 각자 소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뀐지 모르는 소들은 바뀐 주인을 태우고서 본래 자기가 살던 집으로 찾아갔다. 그래서 김씨는 박씨네 집으로 갔고 박씨는
김씨네 집에 갔다. 술에 만취한 두 사돈 양반들. 허허, 사돈네 집인 줄도 모르고 어둠 방을 더듬더듬 들어가서 옷을 벗고 아내 옆에 누웠다. 술에 취한 채 세상 모르고 자다가 갈증이 나서 새벽에 깨어보니 아이크, 이게 뭔 일이람? 안사돈과 꼭 끌어안고 자고 있던 것이 아닌가? 허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정신을 차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베갯머리에서 들은 말이 생각났다. 왜 이런 비법을 인제야 쓰시우? 아이쿠, 이 정말 큰일이 났네 그려. 급히 바지를 입고 소도 그대로 두고 도망가듯이 뛰어가는데 마을 밖 삼거리에서 바지춤을 잡고 뛰어오는 사돈과 마주쳤다. 그 사돈도 술에 취해 바뀐 소가 가는 대로 사돈네 집으로 갔던 것이다. 서로 마주치자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궁금하기도 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사돈, 밤에 별일 없었지요? 예, 사돈. 밤새 안녕하셨지요? 이 이야기는 밤사이 안부 인사를 묻는 우스개 유래라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들 되셨나요? 또 뵐게요. 레니였습니다.